이번에는 그 한국의 고대 문화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새숭배 사상, 태양 숭배 사상과 동격시되는 새숭배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새숭배 사상은 1, 2부를 나누어서 10부, 11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 시조들의 탄생 신화를 보면은 그 우리 민족의 그 설화라든지 신화가 난생설화, 뭐 난생신화라 그래도 좋습니다만 난생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때 난자가 알란자인데 그 알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 알이 곧 새의 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은 새가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생신화는 곧 태양 숭배와 같고 또 새숭배 사상에 원류가 다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라고 하면은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잠재되어 있느냐 하면은 새는 높다, 난다, 또 나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다, 자유스럽다, 뭐 이러한 그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새는 높이 날기 때문에 저 숭배하는 대상인 신의 존재인 태양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새다. 인간은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것이 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뭐 과학기술이 발달된 비행기와 로켓이 발전된 시기에 그런 것이 문제될 수는 없지만 고대의 의식세계는 그랬다 이거죠. 그 신으로 생각하는 그 태양 가까이 어떤 종류보다도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새에 대한 숭배관념이 그 태양에 버금가는 생각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라 금관에도 보면 새가 장식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장식물이 있어요. 이렇게 글자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고대 건국 시조들의 난생신화가 있다. 중국 문헌, 이건 문증으로 또 얘기하건데 위지 동이전 마한조에는 큰 새가 대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대조가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자의 영혼을,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자의 영혼을 하늘로 싣고 가는 이러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숭배 사상은 한국 고대 문화 원형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숭배 사상은 그 고귀한 상징물로서 표현되어서 오늘날도 대통령의 휘장은 봉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봉황이라는 것은 이러한 새의 인간이 그 고안해낸 가장 고귀한 새, 상상의 새, 봉황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서 봉은 수컷을 말하고 황은 암컷을 말합니다. 이 봉황은 최고 권력자의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봉황을 군왕의 문장이나 오늘날의 대통령의 문장으로 사용하는 데서는 어떤 그 미덕을 함축시키느냐 하면, 봉황의 머리에는 덕, 목에는 의, 등에는 인, 심장에는 믿을 신, 날개에는 의, 발에는 정, 두 발을 똑바로 디딘다 이 말이죠. 정을 밟으며 꼬리에는 무를 달고 춤추는 새, 이것이 봉황이다,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을 봉황은 상징한다, 이런 얘기고요. 한데 고대에는
인간의 의식 구조가 발전돼 가지고 용과 봉황으로 문양화됐어요. 그것은 이제 고대의 신석기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한 문양을 각 부족마다 깃발로, 마크로 이제 했는데, 그것을 족희라고 합니다. 그 부족의 휘장이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날에도 희문고등학교라고 하는 교명이 있는데, 그 희문이 희자를 이렇게 씁니다. 인문정신을 갖다가 기치를 빛내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족희를 부족의 휘장이나 마크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토템으로 진화해요. 토템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대부분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부족의 상징 마크, 그것이 토템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이 토템이 또 다른 진화를 하면은 그 부족의 휘장을 깃발로 표현해요. 거기에 뭐 봉황도 있고 용도 될 수 있고 호랑이도 될 수 있고 곰도 될 수 있고, 이같이 강력한 힘을 지닌 또 맹금류, 솔개라든지 이런 것, 또 거대한 뱀, 이러한 것, 이러한 동물의 기운을 집단의 깃발로 답니다. 이 집단의 깃발로 달 때는 이것을 휘치라 그러는데, 요 휘자와 깃발 치자를 달아서 휘치라 그럽니다. 이런 족희가 은주시대 이후로 나타나는 그 고대의 금문에 보면은 오늘날도 해독 못하는 이 족희 문자가 굉장히 많아요. 금문사전에 보면은 맨 뒤편에 그런 미해독 족희 문자가 아주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해독 족희 문자는 한결같이 상형이 아주 오묘하고 그 상형이 회화적이고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가지고 회화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은 금문사전을 사서 그 뒤편에 수록되어 있는 족희 문자를 보시면은 문양의 그 영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숭배 사상은 이꼴 태양숭배 사상인데, 이 태양숭배 사상과 새숭배 사상은 바로 생식숭배 사상과 같아요.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불의 알인데, 불의 알이 새의 알로 되면 불의 알이 돼서 그것이 조란신화가, 새의 알신화, 조란신화라는 것이 우리가 그 난생신화라 할 때 난자가 이게 알난자인데, 이 난자가 새의 알이거든요. 그리고 난생신화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난생신화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조생신화라 그럽니다. 조생신화. 근데 조생신화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난생신화와 조생신화를 복합시키면 새의 알, 조란신화가 됩니다. 그 새의 알인 조란은 곧 태양을 연결하고 동시에 그것을 생식을 연결하는 이러한 언어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곧 고대 문화의 언징에 속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새로 말할 때 이걸 양조라고도 합니다. 변양자 세조자, 또 준조라고도 말합니다. 이거는 솔개를 준조라고도 합니다. 아주 그 맹렬한 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솔개가 그 색깔 모습이 거무튀튀하기 때문에 현조라고 합니다. 현조. 이 솔개가 검기 때문에 그것이 까마귀로 오인됐어요. 오인을 누가 했느냐? 한나라 때 왕충이라는 사람이 그거에 져서 논형이라는 책에 이 태양조를 삼족오라고 처음으로 까마귀 오로 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삼족오로 표기된 문징의 최초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 왕충의 태양조를 삼족오라고 말한 그 까마귀로 오로 말한 그걸 삼족오로 말하지 말고 삼족응이라 했다든지 삼족준이라 했다든지 이랬으면 바로 솔개로 연결되는데 색깔이 검기 때문에 그 왕충만 해도 그 당시 한나라 때 한 2000년 전이지만 그 태양조가 바로 솔개를 나타내고 그것이 생직숭배를 나타내며 하는 이러한 상징 3개까지는 해독을 못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중물적으로 검게 보이니까 오라고 붙였고 또 삼족이라는 건 별다른 게 아닙니다. 괜히 삼족이라 하니까 신비롭고 다리가 셋이니까 더 신화적으로 보이지만 새의 조형을 2다리로 하면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꽁무니 쪽에 보조 다리를 하나 더 대요. 그게 청동 기물에 새를 기물로 한 유물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 다리가 삼족으로 정립이 돼요. 거기에다가 까마귀 오로 붙여서 삼족오로 됩니다.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고구려 벽화에 삼족오가 있다 해서 마치 고구려 문화의 어떤 그 정체성이 그 삼족에 있는 줄 알고 자꾸 갖다 대는데 그 삼족오는 한나라 때 벽화에 이미 또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고구려 벽화의 삼족오가 고구려 문화의 정체라면 그보다 선행되는 한대 때의 벽화의 삼족오를 제시하면은 할 말이 없게 되지요. 고구려 문화는 이거 너들 이 삼족오를 고구려 문화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한대에 있는 이것이 선행되니까 한대의 부용국이나 더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족오가 마치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하는 것은 좀 거두어 주었으면 해요. 그게 중국에 먼저 나타나 있고 한데 그 삼족이라는 것도 의의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삼족오에 대한 뚜렷한 증거물을 더 갖다가 대해서 좀 증명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숭배 그러지만 이 세숭배의 물증은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새를 토기로서 조형화한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는 또 청동으로서 새를 조형화하고 한 게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문징으로서 문헌자료로서 이 세숭배에 대해서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춘추자시전 노나라 소공이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이 공자가 있었던 그 연간입니다. 소공 17년초 BC 525년이에요. BC 525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공자 17살 때 15살인가 17살 때의 그 시점이에요. 소공 17년조 춘추자시전 소공 17년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뭐냐 하면은 담이라고 하는 지역에 담국이라는 지방국이 있었어요. 지방방자 방국이 있었어요. 소국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군왕이었다고도 하고 현자라고도 하는데 어진 사람. 그런데 이 담자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공자의 스승이에요. 공자를 가르쳤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곡부, 공묘, 성술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자가 소공 17년조에 그 조정에 왔어요. 내조했습니다. 저 소공 17년 추 담자 내조라. 그래 담자가 왔기 때문에 잔치를 풀어가지고 묻습니다. 소공이
소공의 그 조상인 소호씨는 조명으로 새의 이름 가지고 관명을, 벼슬 이름을 삼았는데, 하고야 어떤 용고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이것을 지금 일일이 읽으면서 설명하기에는 좀 번거롭습니다만 요 초입만 얘기했는데, 그래 물으니까 담자가 대답하길 그 일은 오조야라, 내 조상의 이야기다, 내 조상이다. 그러면서 지지,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석자에 옛날에 황제씨는 구름으로서 벼슬을 강령을 삼았고, 그런 거로 황제는 운사라고 하고, 그래 구름의 이름이다 그것이. 그 다음에 염제씨는 불로서 기강을 삼았기 때문에 그런 까닭으로 화사가 된다. 불의 그 스승이 우두머리가 돼서 그 불의 이름으로 했다. 그 다음에 공공씨는 물로서 물로서 길을 삼아서 그런 까닭으로 수사이다. 그래, 수명이다. 태호씨는, 이거 대자지만 태호입니다. 태호씨는 소호씨가 있고 태호씨가 있거든요. 용으로서 기강을 삼았던 까닭으로 그는 용사가 되었다. 그래서 용의 이름 가지고 삼는다. 고조, 담자의 고조인 소호씨는, 소호 황제는 요때 지는요, 솔개를 말합니다. 원래 요 손수로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조자를 붙여서 솔개가 그 당시 소황제가 복립될 때 솔개가 딱 왔어요. 그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봉조로서 그때는 솔개를 지를 솔개로서 봤습니다. 봉황으로 또 표현돼요. 봉조가 적지라는 것은 마침내 딱 그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까닭으로 기해서 새에다가 기를 해서 조사가 되고 조명으로서 새의 이름으로서 삼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의 이름 삼는 것을 여기다 쭉 설명했는데, 이것을 아주 쉽게 정리한 것이 이거예요. 담자가 소공에게 말한 그 이야기가, 소황제는 봉조로서 토템을 했는데 오조 5가지 새와 오구 5가지의 구와 오치 5가지의 치와 부호 9가지 호로서 그 이름을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몇 개냐 하면은 새의 이름 가지고 관명, 그 벼슬의 이름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새의 이름 가지고 벼슬을 삼은 그 이야기를 황제인 소호도 그 당시 이미 그 까닭을 모르고 담자에게 묻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한 새의 이름 가지고 황제 이름을 삼았다는 그 이야기가 천자문에 인황조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런데 오조는 여기 보면 봉조씨, 현조씨, 백조씨, 청조씨, 단조씨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말하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봉조씨는 역정을 다스리는 거, 역법을 다스리고, 현조씨는 사분, 이건 천분부터 추분까지를 관장하고, 이러한 분류를 딱 전부 했어요. 이것은 제 책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치료. 요때는 전부 다 치가 또 건과 관계되는 글자를 했어요. 준이다, 치다, 적이다, 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구호로 또 했어요.
9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오조와 오구와 오치와 15개 아닙니까? 15개에다가 구호를 합치면 24개가 되죠. 24개가 되는데 그 조관이 24개가 되는데 그 24개의 조명관 플러스 황제, 소호. 소호는 솔개 가지고 관명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합쳐서 25개의 조관명을 딱 정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소호 집단이 그 새를 토템으로 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벼슬 관명을 전부 다 새 이름으로 삼았고 그것을 통해서 관장 업무를 분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소호, 아까 그 소공에게 내조해서 이런 새의 이야기를 주하니 담자는 공자의 스승이기도 하고 소호 황제의 그 정손자이기도 합니다. 소호 황제가 담자의 고조라고 앞에 했거든요. 그 소호 황제는 누구냐 하면 그 오제 중의 한 사람이에요. 중국의 고상고 시대의 역사 중에 삼황오제라고 하죠. 그 삼황오제 밑에 5황제 중에 소호입니다. 소호를 어머니가 항아라, 항아. 우리가 그 달의 여신을 항아라 그랬는데 항아인데 이 소호는 호를 금천시라고, 이 호가 왜 소호라고 안 하고 이런 호로서 자꾸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 쉽거든요. 여러분들도 참고로 이걸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중국 신화라든지 이런 거 동양신화를 읽으면은 뭐 금천시라 그랬다가 소호시라 그랬다가 청량시라 그랬다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금천시, 청량시, 주제, 백제, 서황, 궁상시, 공상시 이것은 전부 다 소호 황제의 호 이름이에요. 동일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소호 황제 때 그 대문구 문화를 생산했고 그 대문구 문화에서 일출 독이 부호가 나온 토기가 나온 거기입니다. 그 봉조 문화를 생산했어요. 그 다음에 소공 때 와서 소공이 새를 관명으로 삼은 연유에 상세한 답을 해준 담자가 누구냐? 담자는 이 소공의 고손자예요. 그 담국의 현자인데 1100년 무렵의 소후예족 수령을 담지에 봉했기 때문에 그 담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유의 사설에 보면은 공자사 담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담자에게 배웠다 이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곡부 공묘내에는 성인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그림이 있는데 성술도라고 그 성술도의 한폭 삽도에는 하구 담자 공자는 담자에게서 배웠다 하구 담자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자는 담자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해서 공자 부교라 그럽니다. 구교. 또 공영달의 소에는 공영달이라고 그 당시 유명한 유학자죠. 소에는 담은 소호의 후예족이니 그의 세상은 멀고 그의 나라는 작았으며 노나라는 주공의 후예이니 그의 세상은 가깝고 그의 나라는 크나 그의 예의 습속은 담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노나라는 담나라보다 크긴 하지만 예의 범속이 담나라보다는 못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공영달의 소에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말한 자전 소공 17년 전 문징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 문징
그것을 다시 활자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세숭배 사상의 문헌적 기록이 이와 같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소호 황제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다.